자, 무기체계의 8대 특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기체계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무기체계의 분류, 전장기능별 분류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무기체계의 8대 특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무기체계 8대 특성은요, 크게 우리가 다양성, 그리고 복잡성, 그 다음에 이제 단명성이죠. 단명성, 수명이 짧다는 단명성, 그 다음에 고가성, 가격이 높다는 거죠. 고가성, 그리고 개발 기간의 장기성 및 실패의 위험성, 비밀성, 수요의 제한성, 파급 효과의 지대성,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죠. 뭐 이런 8가지 특성인데요.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전의 전쟁 양상은 그 재래식 무기로 주로 진행이 되었죠. 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이 첨단 과학 기술의 결정체인 이 원자폭탄으로 마무리된 이후에 현대전의 양상은 굉장히 복잡해졌죠. 과거 전장에서는 적 후방 지역의 중요 군사 목표를 이제 파괴하고 무력화를 할 때 주로 이 포병, 즉 화포나 또는 폭격기에 의해서, 즉 공중 공격에 의해서 주로 이제 의존을 하는 그런 전쟁의 형태를 띄었고요. 그리고 적의 전차, 즉 적의 후방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예비대, 적 전차를 파괴할 때도 주로 이제 이 대전차학이나 직사포죠. 대전차학이나 또는 지뢰를 설치해서 우리가 전차를 파괴하는 이런 형태의 전쟁의 형태였다고 그러면, 이 오늘날 현대 전장에서는 장거리 포병 위에도 이 원거리에서 먼 거리에서도 사격이 가능한 여러 가지 무기들이 개발이 되었죠. 뭐 지대지 미설이라든지 또는 함대지 미설과 같은 이런 어떤 수단이 있고요. 그리고 전투기 폭격기, 심지어는 이제 무인 공격기 같은, 또는 그 패스캠이라고 하는 일명 그 살포지뢰, 공중 살포지뢰, 이런 다양한 어떤 공격 수단을 활용해서 우리가 적의 전차나 또는 적의 후방 지역의 중요 군사 목표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무기 체계가 발전이 되었죠. 이만큼 이제 여러 가지 그 무기 체계가 다양해졌다는 것이 하나의 무기 체계의 8대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 논의한 대로 현대전에서는 뭐 정밀 유도 무기, 첨단 과학 무기, 스마트 폭탄,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무기들이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장의 양상이 많이 달라진 것이죠. 이게 하나의 이제 우리가 무기 체계의 어떤 다양성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복잡성, 컴플렉시티라는 복잡성이 있는데요. 이 복잡성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적 전차를 제압할 때 과거에는 이제 직접 어떤 관측소에서 적 전차를 관측을 해서 사격 재원을 이제 하달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포병이 포를 쏘아서 적 전차를 제압하는 이런 어떤 간단한 체계였어요. 굉장히 심플했었죠. 그런데 오늘날 전장에서는 이제 이 전자기술이 통합된 전장 감시 장비가 이제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람의 육안으로 어떤 적의 목표물을 관측하는 것이 아니고 전장 감시 자산, 뭐 공중 자산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적의 전장을 감시할 수 있는 여러 정찰 수단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찰 수단들이 사람의 눈 대신에 목표물을 식별해서
표적을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리 얼마,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의 위치 이런 좌표까지 이런 어떤 표적 정보를 처리를 해주면 이를 이제 사격 지원으로 또 전환을 해서 이 컴퓨터에 장입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지휘관이나 또는 그 담당 화기를 담당하는 무기 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이 포탄을 표적에 정확하게 유도하는 이런 체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또 이에 따라서 상대방 즉도 이러한 어떤 우리의 무기 전자 기술이 통합된 이런 무기에 대해 또 대응해서 전자 방해 장비를 통해서 아측에 또 이런 공격 행위를 방해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의 이 보조 장비와 또 수리 부속과 같은 이런 규모가 이제 확대가 되고 점점점 무기 체계가 복잡해졌죠. 이런 것을 우리가 무기 체계의 또 하나의 특성인 복잡성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기 체계가 이제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요. 또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전문화된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 또 이 무기를 또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정비 요원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과 또 운용 능력 이런 것을 갖춘 어떤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소요가 늘어나고 전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무기를 전략적 전술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도 육해 공군이 또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뭐 이런 재병가가 협력을 해야 결국은 이러한 무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후방 지역의 이 병력 구조들도 개편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소요가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무기 체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 자체가 복잡한 어떤 기술로 얽혀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복잡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가속적 진부성, 좀 말이 어렵죠. 가속적 진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미는 obsolescence죠. obsolescence 가속적 진부성인데요. 이 과학기술의 이제 혁신적인 이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무기 체계가 출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과학기술 속도가 또 그만큼 또 혁신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 수명주기 그동안 개발해 놓았던 이 무기의 수명주기가 그만큼 짧아진다는 것이죠. 새로운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니까 기존에 개발한 무기가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구식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 속도 때문에 무기 체계의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즉 쉽게 이제 무기가 진부해지고요. 일명 이제 무기가 단기간에 이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무어의 법칙 여러분들 잘 알죠.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 이 반도체 칩의 이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약 24개월마다 2배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이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어떤 발전 속도 때문에 이 기존에 개발된 무기 체계의 수명 주기도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단명성 혹은 뭐 가속적 진부성 이렇게 이제 우리 무기체계의 특성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가성이라는 특성이에요. 이 재래식 무기와 이 첨단 무기의 획득 비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과거에 우리가 이런 단순한 어떤 재래식 무기는 뭐 오늘날의 첨단 어떤 기술이 도입된 무기 체계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가 안보 정책이나 또는 국방 정책 또는 군사 전략에 따라서 이 재래식 무기 체계하고 현대 무기 체계의 획득 비율이 다양하게 이제 원칙을 잘 적용해야 하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무기를 도입을 할 때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래식 무기와 첨단 무기를 잘 비율을 조절해서 우리가 무기를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이로 믹스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획득 비율, 여기서 획득이라는 것은 무기 체계를 새로 획득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무기 체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 또는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무기를 우리가 구매를 할 수도 있죠.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무기를 획득하는데, 이 무기를 획득할 때 이 고가성 때문에 하이로 믹스 개념, 즉 재래식 무기와 그리고 이 첨단 무기, 이것을 잘 혼용해서 비용 대 효과 면에서 가장 최대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획득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상대국의 어떤 무기 체계 발전과 또 우리의 군사 전략 운용의 개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무엇보다도 이제 비용이 고려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무기 체계를 획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무기 체계의 고가성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기 체계의 특성은 이 개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 무기 체계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무기를 획득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과학 기술로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우리 자체에서 생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제 국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외국에서 직접 구매를 해오는 방식이에요. 물론 뭐 완제품으로서 무기와 또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 기재, 운용 매뉴얼과 같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패키지로 주로 이제 요즘은 구매를 하죠. 무기 체계를 이제 구매하는 것이죠. 단순한 주무기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쨌든 구매 방식과 자체 생산 방식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무기 체계 하나의 그 무기 체계를 어떤 개발하는데 주로 이제 재래식 무기는 한 2, 3년 정도 걸리고요. 첨단 무기는 한 5 내지 10년 이상 소요가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미국의 무기 체계 표준 개발 시간에 의하면 대략 재래식 무기는 2, 3년이 걸리고요. 첨단 무기는 막 5 내지 10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기 체계는 또 실패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이 뭐 제약된 이런 상태에서 무기 체계를 소요를 제기하게 되면 개발하는데 상당히 이제 쫓기게 되죠. 시한에 이제 맞춰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면 결국은 이제 실패의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요를 제기하는 부서에서 촉박하게 이제 시간을 이제 소요 제기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또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과학 기술이 워낙 속도감 있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무한정 무기를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과학 기술이 등장하기 때문에 또 만약 우리가 장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무기를 개발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있고요. 실패 위험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소요 제기를 할 때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무기를 요구하죠. 뭐 공군 같으면 스텔스 전투기를 요구하는 이런 어떤 경향이 있죠. 당연한 것이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능 좋은 그런 무기를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적으로 이러한 질적 우선주의 중심으로 과잉 요구가 정대가 되면
결국은 또 무기 획득에 실패할 위험성이 있죠.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게 되고 또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획득에 실패할 확률이 크겠죠. 그 다음에 또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 사업을 해야 되죠. 이 무기 체계를 하나 개발하는 데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첨단 무기는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무기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장기간 연구 사업을 하다 보면 도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해서 규격이 미달하거나 또는 어떤 무기 개발의 어떤 계획의 변경 또는 과학 기술 발전에 뭐 새로운 기술이 또 도입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또 실패 위험성이 또 증대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문제죠. 연구 개발에 이제 비용이 증가가 되면 예산 조달 시기가 이제 지체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획득 기간 자체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실패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자, 우리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예를 한번 들자면 우리가 맨하튼 계획에 의해서 원자폭탄을 이제 미국에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아무도 몰랐죠. 이 원자폭탄을 결국은 사용했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제 원폭을 투항해서 결국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죠. 자, 이때 이 원자탄 개발이 굉장한 비밀리에 개발이 되었어요. 실제로 그 원자탄이 투하되기 전까지도 이런 원자탄 계획 자체는 비밀에 붙여졌죠. 이처럼 무기 체계를 우리가 개발하는 데는 비밀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무기 체계는 이제 민군 겸용 기술이 주로 사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첨단 기술에 대한 이 유출이 되게 되면 방위산업이나 또는 민수산업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기의 연구 개발에 대한 비밀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리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이 무기 체계의 특성과 이 성능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죠. 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무기 체계는 우리가 비밀성을 유지하면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의 제한성입니다. 리미테이션이죠. 자, 이 무기는 일반 민간인들이 사용할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유일한 수요자죠. 군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도 굉장한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거대한 어떤 재원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또 기술 수준도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는 이 무기를 개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 기업에 한정해서 국가가 주도가 되어서 이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이제 수요의 제한성 측면에서 우리가 무기 체계를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국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방위 산업체 한국 항공우주산업이나 또는 현대로템,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한화 이런 풍산 이런 어떤 방위 산업체가 있잖아요. 이런 방위 산업체의 수익률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산업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국가의 이러한 어떤 방위 산업체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수요의 제한성 때문에 무기를 우리가 자체 개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의 수요의 제한성 이렇게 우리가 무기 체계의 특성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급 효과입니다. 이 무기 체계는 이 첨단 과학 기술을 민수 산업 기술로 이전을 해서 얻어지는 이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고용 증대 효과가 있죠. 이처럼 파급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무기 체계를 하나 이제 이 방위 산업은
이런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의 이전 문제와 또 고용 경제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큰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군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군에서 도저하고 이 포클레인을 먼저 개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민수 산업 기술로 발전이 돼서 오늘날 이제 건설 장비나 도저 굴착기 이런 것을 개발하는 파급 효과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이제 이 군용품으로 개발이 되었죠. 우리가 정찰 통신 기동 장비로 이제 군에서 오토바이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에 이제 오토바이로 해서 민수 쪽에서 오히려 더 수요가 많고요. 그리고 기동로를 개척하고 또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비행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군의 이 도저하고 굴착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는 건설 장비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폭탄을 앞에서 우리가 맨하튼 계기에서 원자탄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 원자탄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이 원자 폭탄의 이 평화적인 이용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오늘날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우리가 획득을 하고 있죠.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이런 것도 원자탄을 만드는 그런 것에서 출발을 했고요. 또 위성 항법 장치, GPS죠. 최초의 군사 목적의 위성 항법 장치 이런 것들도 오늘날에는 이제 비행기나 선박, 자동차 등의 이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이제 접목으로 시작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파급 효과의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는 이런 파급 효과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국방과학기술은요, 이제는 국방 차원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의 과업으로 발전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방위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고등훈련기 T-50 또는 뭐 K9 자주포 또 우리 K2 전차 같은 이런 무기 체계들은 상당히 외국에서도 인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방과학 기술은 국방 차원에서만 우리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의 하나의 산업으로서 발전시키는 그런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이 무기 체계의 자체 개발과 또 이 생산은 또 새로운 기술 분야를 개척해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져다 오죠.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수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국가 발전에 이제 이 유리한 어떤 파급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 이 생산 체계가 확대가 되면서 과학자 또는 뭐 기술자, 근로자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도 이 부가가치가 높은 이 무기 체계나 또 민수 상품으로서 이 국가 안보와 국가의 성장 동력인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 무기의 8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요약하자면요. 우선 다양성, 8대 특성의 다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잡성, 과학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무기체가 굉장히 복잡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다양성은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체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이거죠. 다양성과 복잡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체계의 수명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혁신 때문에 일명 이제 단명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성, 하이 프라이스죠. 그래서 이 고가성 때문에 재래식 무기와 또 이 첨단 무기를 적절히 잘 비율을 잘 조정해서
무기 체계를 획득해야 하는 이런 하이로 믹스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획득 전략에 있어서 결국은 이건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가성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는 우선 개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실패의 위험성이 뒤따른다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자탄 개발 계획인 맨하튼 계획을 우리가 예를 들었듯이 이 비밀성,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보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의 민군 겸용 기술이 이제 주로 오늘날에는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첨단 기술이 유출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위산업과 민수산업에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첨단 과학 무기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무기 개발 자체가 적국에게 노출이 되면 상당한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보안을 철저히 필요하겠죠. 이처럼 무기 체계는 이 비밀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제한성 때문에 결국 국가가 유일한 수요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어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특정 소수 기업에게 국가가 전폭적인 어떤 지원이 있지 않으면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어렵죠. 결국 이러한 것들은 수요의 제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특성은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날의 무기체계는 첨단 과학 기술을 민수 산업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과학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여러 종사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용 증대가 획기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늘날의 이제 이 국방과학기술은 이제 국방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 차원의 과학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어떤 요인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무기 체계의 어떤 파급 효과적인 특성 면에서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무기 체계 8대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문명 사회의 발전과 또 무기 체계의 발전 양상과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